안녕하십니까, 김영호입니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반쪽짜리다 이런 비판이 좀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왜 대통령이 주관한 행사인데 반쪽이냐 이렇게 또 불쾌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그리고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광복절 경축식이었는데 뭐 여러 군데서 열리더라고요. 각 지자체마다 이제 여는 곳도 좀 있고, 물론 당연히 대통령이 이제 참석하는 행사가 또 있고, 그런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광복회가 또 주관하는 또 행사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국민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라가 갈라진 건가? 남북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또 갈라진 건가? 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행사가 이렇게 대통령과 원래 보통 여당, 야당 함께 하는데 이게 나눠져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야당도 뭐 전부 온 것은 아니지만 야당 측 인사들과 광복회에서 별도의 행사를 결국에는 개최했다는 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우리 남한 내에서도 좀 갈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정말 초유의 사태잖아요. 굉장히 좀 안타깝다. 누구보다도 특히 광복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오게 된 것에 있어서는 독립기념관장 이슈가 아무래도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원래 나빴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대통령 친구의 아버지라서 사석에서는 아버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좀 이러한 사이였는데 좀 이번 8월 8일에 임기를 시작한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광복회 측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야당이 함께하면서 이게 좀 일이 일파만파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김영석 관장이 본인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고, 그리고 처음에 좀 길게 얘기해도 돼요? 예. 저는 듣겠습니다. 네. 김영석 관장이 처음에 임명이 됐을 때 광복회에서 했던 얘기는 이런 뭐 뉴라이트로 보이는 인사가 왔을 때 건국절을 만들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권에서 건국절 하지 않는다는 거 명확히 해달라.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12일쯤 해서 광복회에다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생각 없다고. 그러면서 광복회에다가 행사는 좀 참여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뭐 지금 김영석 관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임명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은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김영석 관장도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뭐 본인 뉴라이트라는 얘기 민주당으로부터 처음 들었다. 그리고 이제 건국 시기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얘기하면서 전 공개 토론을 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좀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이라든지 광복회에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이 계속적으로 강성으로 나간 거죠.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로 하고 결국 이렇게 된 부분. 그러니까 야당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야당이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세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뭐 앞으로 계속 더 할 건데 요 얘기하기에 앞서서 어제 국회의장과 국가의전서열 1위는 대통령이고 2위는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이 물론 야당 출신이긴 합니다만 광복회와 함께 그 행사를 갔단 말이에요. 이제 대통령 주관하는 그 행사에 안 가. 그런 부분은 비판할 점은 없습니까? 저는 뭐 아주 이 모양 자체가 전체적인 우원식 의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양 자체가 안타깝다는 생각은 하지만 국회의장의 잘못이냐?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울 필요가 있느냐? 저는 애초에 그게 문제라고 보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석 관장이 뭐 뉴라이트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뉴라이트가 뭐 면 75%에서 택 붙여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은 논란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과거 독립운동에 대한 이분이 했던 얘기들을 보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의의를 찾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니라 친일 논란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백선엽 장군, 박정희 전 대통령, 안익태 이런 분들이 친일 아니야. 이분들은 대단한 역할을 한 분들이야. 라는 주장을 주로 펼치는데 힘을 쏟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왜 독립기념관장에 갑니까? 그분이 학계에서 그냥 자기 주장을 펴는 거는 오케이입니다. 독립기념관장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럼 애초에 문제를 던진 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오래돼서 잊고 있었지만 사실은 광복은 우리나라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예.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의 의미를 퇴색시킨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를 두고 광복회와 국회의장이 이건 아니다. 강하게 저항을 한 겁니다. 모양 전체는 안 좋지만 저는 우원식 의장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빨리 시정해야 된다. 이건 그냥 하루 이틀 논란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왜? 우리의 역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뭐 독립운동가의 후손도 아니고 이제 뭐 역사학자라고 봐야겠죠. 굳이 분류를 예. 하자면.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고 자신이 네. 뭐 친일파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나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네. 몰아붙인다 이렇게 좀 야당에 대해서 또 일부의 광복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뭐 토론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사실 독립기념관장이 토론의 당사자로서 딱 테이블에 앉게 되면 엄청난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어지겠죠. 광복절과 건국절은 어떻게 다른가부터 시작해서 뭐 일제 수탈 강점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를 놓고도 또 학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렴되는 게 아니라 더 확산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김영석 관장 임명 문제로 건국절 논란이 다시 쟁점이 되고 부상이 됐어요. 신문에 톡 기사로 많이 올라오기 그렇죠.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관련돼서 사실 이런 주장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취지로 칼럼이나 사설도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참모가 공식적으로 전한 바에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우리가 건국 논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이 부분은 대통령의 얘기는 그러니까 야당이나 광복회 등에서 왜 김영석 관장의 그런 문제 가지고 딴지를 걸고 논란을 만드냐라고 얘기하는데 논란을 만들게 폭탄을 던진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예. 저는 대통령이 납득이 안 간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왜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부동산 문제 위험하죠?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동산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척척 쌓여 있습니다. 예. 연금개혁 문제도 대통령이 이제 던진다고 했잖아요. 예. 국민 화합과 통합, 화해, 설득이 필요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깔려 있어요. 여기에 아무 의미 없는 건국절 논란을 던집니까? 저는 그 행동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건국절 논란은 이미 저는 80년 전에 정리된 거예요. 물론 학계에서 이미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건 그분들 자유입니다. 학계에서 다뤄질 내용이다. 학계에서도 뭐 주장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 주장들을 해서 새로운 근거와 과학적 사실들을 찾는 거는 나름의 어떤 얘기, 담론이 형성되는데 근거들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활동들은 인정해요. 근데 국가기관에 그런 분이 장으로 왔다? 이거는 이 담론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게 건국절 논란을 지금 어떤 그러한 역할로서 김영석 관장이 임명됐다라는 전자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도 뭐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일단 정확하게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잖아요. 근데 지금 몇몇 보수 언론에서의 논조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통령이나 지금 여권 수뇌부는 지금 건국절을 네. 인정할 저는 생각이 그렇게-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건가요? 보고 있고 예. 그것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김영석 관장이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했던 것도 건국절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라기보다는 본인에 대한 본인 인사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뭐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 문제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뭐 민주당은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현안 질의 같은 예. 걸 하자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거의 다른 버전으로서 이렇게 본인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장을 만들자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어쨌든 어저께 광복절 행사가 끝났고 저는 이게 근데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여기에 있어서 뭐 여야가 여기에 어떠한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주도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학계라든지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뭐 토론 같은 걸 저는 해보는 것도 괜찮고 여기 예. 입장 정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임기가 3년이거든요. 지금 사퇴하겠다고 얘기도 안 했고 그리고
내년 광복절이 됐을 때 저는 이분 뭐 자진 사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일부 이제 여권 내에서도 음.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이 김 관장의 자진 사퇴를 좀 언급을 하시던데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 14일에도 오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이분의 인사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1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람 임명한 것이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 뭐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퇴할 거라고 생각하지 사퇴하지 않고 않는다. 예.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이제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닫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공론하는 과정이 좀 예.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어떤 걸 공유합니까 국민들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건국절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인사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 문제가 우리가 좀 그동안 쉬쉬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이야기 못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 우파 쪽에서 볼 때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간에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예예 말씀 계속 하십시오. 예. 예. 너무 길게 아닙니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스톱 시켰던 건 뭐냐면 아까도 이제 우리 박 시장님 했는데 독립기념관장이라고 하는 직을 유지하면서 토론을 할 것이 공개 토론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관장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학자로 돌아가서 학자 대 저쪽 학자들과 만나서 왜냐면 이건 역사 논쟁이거든요. 역사 논쟁은 사실 결론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독립기념관장 직을 수행하면서 계속 이렇게 토론회만 다니실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독립기념관은 원래 이제 독립유공자라든지 후손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광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매일 토론회는 할 수 그건 없으니까 맞죠. 네. 사퇴를 하고 정말 학자로 때 학자로서 붙어봐라. 그건 저희 역사학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저는 사퇴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뉴라이트 인사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밝혀낸 것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라고 하고 본인에게 어떤 해명의 시간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선 이분이 만약에 정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였다고 하면은 그때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하든 본인이 사퇴를 하든 해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토론회가 그래서 여야 이쪽에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아까 학계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건 뭐 정치적으로 네. 토론이 이루어지면 절대 토론이 뭐 얼마나 예, 이루어지게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안 그러면 내년 광복절이 됐을 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 만약에 이분이 사퇴한다고 했을 때 다른 인사가 들어왔다. 알겠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이미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계승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국된 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인데 물론 뭐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세계적인 환경에서 독립이 된 것도 크죠. 그러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의 열망, 의지 그리고 예. 그에 실현하는 노력을 통해서 독립운동 됐다라고 보는 게 그게 3.1 운동으로 건립되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을 강조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김현석 관장님 분들은 이런 노력에 대해서 폄훼를 해요. 근데 김영석 관장의 워딩은 뭐였냐면 1919년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48년에 완성이 됐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년에 있어서의 상황을 폄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지는 않습니다. 요 얘기는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계에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뭐 의견 대립만 있고 충돌만 있고 제가 이제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까요? 앞서 이제 저도 전 이런 문제가 커지는 것 자체가 마땅치 않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의도치 않았다. 대통령은 나는 건국절 만들 의도도 없다. 저는 인정합니다. 의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돌멩이를 던졌는데 나는 파문이 일지 않게끔 던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능한 거예요. 파문은 일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좀 기분이 나빠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광복회와 야당이 딴지를 거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우리 대표가 예.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네. 한마디 했을 때도 대통령실이 발끈했죠. 아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왜 아무리 여당 대표지만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을 대통령실은 당연히 기분 나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지금 야당과 광복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뉴라이트 인사니까 임명 철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확한 지금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임명권에 대해서 어떤 뭐 도전이라고 정말 받아들일 대통령에 수 대한 도전이다, 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 정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예. 복권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정책의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보수 지지층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대통령한테 대든에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 건강한 긴장관계 이상의 긴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그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톤 다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그러면 우리 하거든요. 강 변호사님 한동훈 네. 대표의 마음속에는 이 독립기념관장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고 다른 마음이 있는데 또 얘기했다가는 또 대통령과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지금 말을 아낀다, 몸을 사린다 이렇게 네. 좀 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은 워딩이 뭐였냐면 언론 앞에서 인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본인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저는 아까 제가 이제 뭐 일개 패널입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이런 게 문제될 거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내심으로는 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생각합니다. 이제 광복절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딱 부러지게 대통령 말이 맞다, 대통령실이 맞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는 마음속에 다른 해석과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완급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을 잠깐 들여다본다면 물론 제 개인적인 상상이죠.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열받을까지. 네, 한동훈 대표가 네. 나 진짜 잘하고 싶은데 민생하고 사실 최근에 민생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금투세 토론회 같은 거. 그렇죠. 금투세 토론도 얘기하고 예를 들어 민주당이 제기한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으로 우리도 뭔가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걸 해보자라는 의견도 내서 내부적인 것도 있어요. 그건 어떻든 간에 정책적 토론으로 간 거고 민생으로 들어가자라는 거고 그건 전 한 대표가 그 방향의 어떤 뭐 금투세는 좀 반대를 하니까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뭐 포퓰리즘적이다라고 얘기했었지만 그런 방향 전체는 그런 식으로 정책 토론하는 의도는 좋다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철진한 이념 논쟁을 대통령이 끄집어 와서 전국의 화두로 만들었거든요. 짜증나죠, 한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놓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습니다 얘기하자니 사사건건 만대냐. 한 대표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이 날 수 있으니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힌트가 뭐가냐면 장동혁 최고위원이 측근이라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한 인터뷰에서 김영석 관장 문제에 대해서 세모라고 얘기했습니다. 동그라미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세모. 제가 볼 때는 그냥 네모를 얘기한 것 같아요. 네모는 빈칸. 할 말 없다. 짜증난다. 그 빈칸에는. 그게 들어갔다고 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아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그 총선 기간에도 보면은요 이종섭 호주제사 문제, 황상무 수석에 대한 문제 이것도 다 인사권에 관한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총선에서 본인 정말로 몸을 불살라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총선에서 참패가 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뭐 여론조사상에서 그렇게 특히 보수권에서 좋게 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되는 부분들 지금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문제가 계속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야당으로 하여금 광복절 행사에 오지도 않는 그 대한민국 도청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저는 야당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합되지 못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 부분. 그럼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과 함께 해야 되는 특히 이제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옛날에 김기현 대표 때 그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이제 수평적으로 좀 건강한 긴장 관계로서 가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이게 뭐 수평적인 관계로 간다라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갖고선 그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 수평적 관계지만 지금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해야지만 또는 뭐랄까 심하면 야당 못지않게 또 눌러야지만 이제 본인들이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약간 권력의 속성이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는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뭐 몇 차례 어떤 구체적 정황들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지금도 앙금은 풀리지 않고 두 분은 서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사 복권 문제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뭐 서로 도와가는 관계는 실존적으로도 아니고 이성적으로도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라면은 이제 실존적으로는 일단 서로 기분 나빴고 이성적으로라면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권력 쟁투의 단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합의할 수 없는 관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는데 인사권의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식에 왜 대통령이 있는 광복절 기념식에 안 갔느냐라고 했지만 그거는 또 광복회 자체적인 판단이에요. 거기에는 비판이나 이런 것도 광복회나 또 야당 우원식 의장이 받아야 될 몫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결정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또 정치적 책임이나 여러 가지는 받아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도전이라기보다는 행사한 거고 특히 우리나라의 민도에서는 거기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비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는 그래서 탄핵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저는 앞서 이제 이런 분의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너무 권위적이에요. 그 시대는 이미 우리나라 끝났거든요. 이미 그거는 저는 뭐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가면서 거의 반 끝났다고 보고 원래 우리나라 국민성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는 국민성이에요. 되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식의 표현을 빌자면 동료 시민의식이 엄청나게 강해서 권력에 대해서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전 정권을 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하는 게 그리고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뒤집어 엎는 게 오랫동안 우리나라 시민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한 걸 니네가 뭐라고 해. 물론 결정하는 건 자유지만 거기에 비판하고 마음에 안 들는 건 뒤집어 엎는 건 민심의 자유입니다. 사실 뭐 장관급에 대해서 이제 인사청문을 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뭐 야당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이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지만 그 외에 이제 장관들 외에는 사실 맞아요. 대통령이 이제 인사를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 대통령이 인사했으니 너희들 다 입 다물고 있어.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이나 시민의식의 발로해서 봤을 땐 좀 그래서 한동훈 대표 시대죠. 입장에서는 아까 미래 권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미래 권력은 아니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본인이 진짜 미래 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또 기존 집토끼 보수층의 마음도 잡아야 되잖아요. 중수청이라 해서 뭐 중도 수도권 청년에게 나아가겠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일단은 보수를 결집하는 모습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통령과의 관계, 그래서 이번에 인사에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그 광복절 행사가 이제 두 군데에서 열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광복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원식 의장은 본인 독자적으로 다른 그 활동을 했습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제 몇몇 의원들은 광복회 쪽 행사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왜 안 갔는지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서울 투표가 남아있다 뭐 이야기는 돌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권을 생각을 할 때 오히려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중도층에 소구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금투세 이야기라든지 종부세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 극단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야가 극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가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어제 행사에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대권 행보로서의 큰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 있어서 어저께 광복회 행사에 불참했다는 거. 그거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대표직을 사퇴해서 가게 되면 당의 대표는 지금 원내대표가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자격으로 어디 행사에 간다는 갈 게 수는 없고 만약 모양새가 간다면 근데 의원 당대표 자격이 되는 이외에 거죠. 그냥 의원들도 가고 있으니까 많이 갔으니까. 개별적인 의원 예. 신분으로. 네, 그렇기 그럴 수도 때문에 본인 있겠구나. 당대표가 뭐 연임 이런 사실상 당대표이기 때문에 가라. 아직 이제 이게 땅땅땅 때려지지 네. 않아요. 한 이틀 근데 남았죠. 지금 이 네. 상황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전당대회 과정에 들어간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정무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임기가 시작이 될 때부터는 대권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저는 중도와 생각하는데 실용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임기부터는 그쪽으로 쭉 나가기 위해서 예. 그걸 생각하면서 이번 행사는 안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왜 광복절 기념 행사에 나오지 않았느냐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이제 갔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서 하는데 저는 우리 박 실장님께 솔직하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제가 이제 다른 솔직하게 방송에서도 물어보십시오. 예, 다른 솔직하게 방송에서도 답을 그 패널 분들한테 좀 했는데 솔직하게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 한들 이재명 대표의 이 대세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며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을 하면 갑자기 사라졌던 친문계가 되살아나서 결집을 땅땅땅 해가지고 이른바 친명 강성 지지층을 누르고 차기 대선 후보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 정도의 이 불씨는 남아 있는 건가? 저는 솔직히 불씨가 어떻게 커졌다고 봐요. 불씨가 커졌다고 보고 그러니까 뭐 정치나 인생이나 늘 복잡해서 이게 어떤 결과를 갈지는 모르죠. 가능성들만 보는 건데 가능성도 크기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전 대표 다음 대표가 거의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예를 들어 뭐 96%, 7% 됐다면 김경수 지사의 복권으로 그 가능성이 한 80%, 75%로 떨어져 있다. 너무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떨어졌습니다. 80으로 75까지는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 일단은 이번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지난 2월에 사천 논란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실망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천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어떤 권한, 물론 뭐 일부에서는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방탄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했다라는 비판들이 있어요. 공천 과정에서 사천 논란이 일었을 때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예 원천 배제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판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그러면 중도 외연 확장을 저런 태도는 하지 못해. 그러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호남에서의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떨어져요. 물론 이제 더 강력하게 윤정부 심판을 얘기한 조국 혁신당의 등장도 있겠지만 그 전부터 2월부터 사천 논란을 이른 다음부터 호남에서 이 대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약간 떨어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 정당 지지율에서 물론 조국 혁신당이 일부 있지만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보다 여러 조사에서 떨어집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의구심이거든요. 근데 그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97%의 제 개인적이지만 가능성을 보였던 건 대안이 없다였습니다. 근데 김경수는 대안이 생겼네 라는 게 되면 그러면 민주당 대선 구도에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생기면 김경수 지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김동연 지사도 얘기할 수 있고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김부겸 전 총리도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97%의 공고한 그 지배력이 깨지면 그렇죠. 여러 다른 유력한 그렇죠. 후보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더 다운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의 역동성이 생겨버립니다. 생길 수 있다. 관심도 더 끌 수가 있고 이거를 잘 받아 안으면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중도 외연 확장을 좀 더 해서 대선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좀 더 커졌고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대선 후보 사면 복권이 되지를 않아서 대선 후보로 나오지 못하면 기존에 있는 김동연이나 김부겸 정도로는 이재명 대표의 확고한 97% 벽을 깰 수는 없다. 균열을 낼 수는 없다. 있겠죠. 그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뒤에 지금은 모르고 예를 들어 지방선거 결과를 본다든지 그런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일찍부터 그런 역동성이 생기는 건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은 거대한 댐에 약간 바늘구멍 정도 낸다. 근데 그 바늘구멍이 이제
커지는 거죠. 이제 그런 균열을 낼 수 있는 힘은 갖고 있다. 여전히. 그렇죠. 그렇게 일단 보시는 구멍은 냈고 이거를 커져서 정말 큰 역동성으로 만드느냐는 건 거군요. 김경수 지사의 그릇이 있을 것이고 또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동연 지사의 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활동, 유권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역동성이 커지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어저께 그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에서 나온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김경수 지사가 단숨에 이제 6위를 차지를 했거든요. 1등은 이재명 이제 28%, 그리고 2등이 한동훈 19%, 그다음 조국 8.7, 오세훈 7.4, 홍준표 6.2, 다음이 이제 5.4%인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그 다음이에요. 이걸 봤을 때 지금 김동연 지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보다도 본인의 위치에 대한 좀 압박감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지사가 어떤 비명계의 구심점으로서 나아가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지금 전해철 전 의원 같은 분들이 경기도로 지금 모여갖고 거기서 직을 하나씩 받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가 나오자마자 김동연은 이겼다. 그리고 이거를 여론조사를 봤을 때 그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서가 원래 김경수 지사 예, 본인 본 텃밭이잖아요. 거죠. 예. 4위인 거예요. 이거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멍이 지금 시작부터 저는 바늘 구멍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큰 구멍, 주먹 정도의 구멍으로는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9월에 사건 2개가 결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 10월, 11월쯤에 선고가 날 건데, 그 이후에 일부라도 유죄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때쯤에 조국 대표, 지금 사실 조국 대표와의 관계도 있어요. 조국 대표와 그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그 강한 모습들, 민주당보다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그 멤버들도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도 아마 올해 안에는 이제 들어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두 그 야당의 수장들의 빈자리들이 있을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빈자리가 아니라 본인이 뭐 사퇴할 리는 없으니까 일부 유죄가 나왔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약간의 균열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김경수 지사가 독일에서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올해 연말쯤에 원래 계획대로 해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럼 시기도 딱 좋은 거예요. 본인은 한국 안에서 이제 대표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핀 다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저는 좀 가능성은 꽤 있지 않을까. 이분이 큰 인물로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번에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죄송하지 않아요. 계속하십시오. 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을 봤을 때 어떤 비명계 구심점도 아니고 어쨌든 비명계 인사로서 김두관 후보가 나왔잖아요. 김두관 후보가 근데 정말 10%도 안 되는 득표율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투표율 자체가 3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에. 네. 그럼 70%는 왜 투표를 안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재명이 될 거니까. 이재명이 싫은데 그렇다고 김두관이 그렇게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김두관의 개인적인 매력이라는 것이 저는 김경수 전 지사와는 약간 좀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가 훨씬 이제 호감도가 높은 분이고, 그리고 아마 들어오면 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뵈러 가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김두관 후보가 약간 실망스럽게 보였었던 이 비명계의 마음들, 그 당원들의 마음을 김경수 지사는 제대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일부라도 유죄가 나왔을 때는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더 확장시켜서, 그러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하는 시점, 또 12월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재판 1심이 나오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일정이라든지 흐름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킨 건가?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건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거기까지 읽고선 일부러 균열을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을 시킨 겁니까? 저는 이제 야당의 균열을 기획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렇게 하면 야당도 균열이 되겠지. 자, 그냥 처음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는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일단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복권시키면 야당이 균열이 되겠는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보다 김경수 지사가 차라리 낫지.
그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음. 여기까지가 성문 기본 용어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음. 종합용어로 들어가면 이러면 한동훈 대표도 싫어하겠지? 쌤통이다. 난 사실 네가 되는 게 더 싫어.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시켜버린다. 요것도 이제 여러 모든 의사결정에는 복합적 요인이 있거든요. 물론 주된 요인과 부수적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종합용어 수준이면 요 정도도 감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봅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어떤 사회 현상이나 정치 현상은 그냥 심플한데 간단한데 너무 막 그것을 이제 파고들다 보면은 이제 해석들이 되게 많이 풍부해지죠. 제가 여권 관계자들하고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할 때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요구하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선 주자를 노리는 한동훈 대표는 과연 어떤 당시 후보죠.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출마 선언문에 어떻게 나올 거냐, 그게 관심사였거든요.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야당의 기획이라고 하지만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 대통령의 여러 거짓말들이 등장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려기도 하고 설마라는 건데 만약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전횡이 조금 나왔다. 그러면 정말 탄핵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민심이 갈 수가 있지요. 가능성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자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일부 여권 인사에서 하는 말이 그럼 이제 탄핵까지 만약 간다. 한동훈 대표처럼 don't care. 만약에 보수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다면 임기가 일찍 끝나서 새로운 선거 간다고 해서 무슨 그게 큰 의미가 있느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다면 대통령도 비판받는 게 맞다. 이건 한동훈 대표 뜻이 아니라 일부 있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따져보니까 만약 그렇다면 앞서 이재명 대표가 2월에 사천 논란 때문에 중도 표심을 잘 못 잡고 있는데 만약 탄핵돼서 대선이 일찍 된다면 한동훈 대표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구나. 실제 여권 일부에서는 그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손해볼 건 없다. 당장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했던 말들을 당시 여권 일부 인사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김경수 지사가 복권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산도 당연히 굴러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건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은 국면이 만들어져도 상관없다. 역시 I don't care가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최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이라든지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제안한 게 이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대통령은 잘못이 없어. 대통령이 뭐 전화를 한 건 맞지만 뭐 그게 외압 논란은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전혀 없어. 그러니 야당의 정치 공세 끌려다니지 말고 차라리 깨끗하게 특검해서 대통령의 오명을 벗겨주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법적인 문제보다도 큰 게 정무적인 거예요. 신뢰의 문제인데 저도 대통령이 크게 법적으로 엄청나게 잘못한 게 있을까? 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짓말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는 그럼 몇 대시부터 경로야?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경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경로했고 개입했네. 이게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게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네. 이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바이든 날리면 딱 생각나네. 이게 뭐 경로를 했냐 안 했느냐가 또 우리 국민 뇌리 속에 언제까지 남아 있을지. 경로했는데 왜 경로 안 했다고 했어? 라는 것 때문에 분노를 해서 뭐 그것이 이제 어떤 투표라고 하는 정치적 행위로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여러 뭐 국방비서관이나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나 뭐 장관의 당시 군사보좌관이나 여러 명들이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얘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어. 라는 게 나온다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했다는 게 나온다면 지금까지는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한 얘기가 있어요. 경북경찰청에서 연락이 올 거니까 준비하시오 라고 얘기했었다. 이거는 혐의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배제하라는 구체적인 사실은 얘기입니다. 진술이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했냐? 상식적으로는 직접 대통령부터 시발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추정이지만
아니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 맞다라고 되면 이거 자체는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 알겠습니다. 계기가 되죠. 이게 이제 박 시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 전제 조건이 대통령의 잘못이 드러나고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기 대선이 열리면은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은 탈락하고 이쪽에서는 한동훈, 이쪽에서는 김경수의 구도로 간다. 이제 이 시나리오거든요. 예. 네, 시장님도 좀 굉장히 정치적으로 역동적인 이야기를, 다이나믹한 이제 해주셨는데 그 저는 근데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사면이 2022년 12월에 됐잖아요. 근데 이제 복권은 안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왜 그때 그런 복권 안 시켰냐 그 얘기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올해 4월에 있는 총선에 이게 영향을 끼칠까봐 그때는 복권은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복권 해줬는데 24년 8월에 했는데 이제 내후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뭐 지방선거 출신이시기도 하고 최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때 복권을 안 해준 이유가 이거야 뭐 선거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조금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지 원세훈 원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말 이게 국민 대통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 복권 과정에 있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넣은 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 이야기가 지금 너무 커지니까 조윤선이나 원세훈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거의 보도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좀 만약에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김경수만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서 김경수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세훈, 조윤선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조금은 제한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과 함께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관련해서 이도저도 아닌 스탠스가 돼버렸다고 생각해요. 이미 본인 측근들 얘기로 언론에서는 막 엄청 떠들썩하게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본인이 그럼 뭐 법무부 장관일 때는 뭐 왜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던 거냐. 본인이 사면심사위원장이었는데. 근데 그건 일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국무위원은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인은 그때 보좌하는 입장이었었고 대통령실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지금은 당대표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도 22년에도 그 본인은 김경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 입으로는 얘기 안 하고 측근들 통해서 이렇게 언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중수청의 그 어필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려면 조윤선, 원세훈에 대해서도 이번에 언급을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쉽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뭐 좀 다른 얘기로 가게 되는데 당내에서의 인선 관련해서도 이게 좀 탕평이랄까 이런 게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향후에도 대통령실과의 어떠한 갈등 국면들이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수층에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어떤 정례적인 만남을 하는 것으로 빨리 이거를 해야지 보수가 단일화가 될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좀 좋은 지적이신데 저는 앞서 이제 얘기한 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냐. 전 맞는 지적이라고 봐요. 처음에 국민의힘 당 수석 대변인이 입장을 냈잖아요. 협치 시작.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대표가 직접 있는 단에 하나 건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에게는 직접 또 연락이 있었다고 들고 이건 아니다. 민주주의의 질서를 어지럽힌, 파괴한, 뭐 어딘가 모르겠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복권 기회를 줘서 다시 정치에 들어오게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저는 변호사님 말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물론 이분들은 정치 복귀를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예상 가능성이 적으니까 좀 다를 수 있지만 맞아요. 조윤선 전 수석은 뭐냐. 입장을 일단 같이 내는 게 맞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일단 경쟁자로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견제가 드러났다고 보는 게 타당한 해석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김경수 전 지사 얘기가 이렇게까지 이제 커지는 얘기인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어쨌든 그렇게 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한 대표가 80%는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서로를 키워주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 여기까지 키워준 거 전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정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자기의 지금 동지는 적이에요. 김경수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뭐 이분이 이제 복권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이재명이 막 문제 제기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 막 말갈부가 있으니까 김경수가 더 큰 인물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합니다. 뭐 짧게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상 지금 당 대표는 이제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이제 정봉주 후보와 김민석 후보 간의 이제 어떤 경쟁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정봉주 후보하고 이재명 대표는 좀 구원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죠. 정봉주 전 의원도 친명, 이재명 대표가 되는다. 지난 대선 과정이든 이런 부분들도 전당대회 앞서 이제 22년 전당대회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저도 뭐 가깝고 잘 알지만 뭐 이렇게 통제가 가능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민주당에는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국힘에도 많이 있긴 하죠. 원래 국회의원들이 저는 약간 자기 의견 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왜, 근데 자기는 어떤 식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이재명 대표가 굳이 그 차 안에서 김민석 의원을 인터뷰하면서 이상하게 왜 득표율이 안 오를까요? 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게 보이는 물론 그 당시는 당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 후보 중에 한 명이 전당대 후보 중에 형식적으로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나. 어쨌든 그 덕에 김민석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지만 그것과 별개로 한 명이 그것도 아주 위험한 한 명이 제가 위험하다는 게 이제 스피커가 센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뭐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분이 이제 반감을 갖게 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정봉주, 뭐 정청래 이런 분들이 이제 예전에 뭐 팟캐스트 지금 거의 유튜브지만 이게 진짜 핵심 지지층들, 그러니까 자기 말에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지지층들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말을 자꾸 강성으로 내뱉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정봉주 의원은 원래 성향이 좀 그러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정청래 5명 모아놓은 정도가 뭐 정봉주다. 동료 의원이 뭐 그런 이런 얘기를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봉주 의원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부분.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어서 최고위원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석 최고위원 본인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그 다음번에 되는데 넘버 2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뭐 팟캐스트 이런 것들에서 워낙 강성 발언들을 했었기 때문에 강성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게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정봉주 예전부터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외에서 유일하게 나온 후보였는데 1등을 막 달리고 있었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봤을 때 본인과 뭐 먼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당대표 되고 교육연수원장 자리를 줬잖아요. 그것도 뭐 민주연구원처럼 본인 측근들한테 나눠주는 자리인데 원외 인사한테 교육연수원장까지 줬으니까 뭐 그때 강북에서의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들도 있었고 측근이다 사람들 생각하니까 이제 쫙 밀어줬는데 내가 혹시라도 일부 유죄 나오고 문제가 됐을 때 정봉주는 어떻게 될지 컨트롤 예측이 불가능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그 김민석 의원을 옆에 앉혀놓고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단 이제 강성 지지층들에서는 그것을 알아듣고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김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 정봉주 의원이 굉장히 정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명팔이라는 단어 딱 귀에 들어가 있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투표율 자체가 30%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선을 잘 타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비명은 아니야. 이재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서 하는 얘기야. 근데 명팔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투표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70%의 지지자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뭐 100%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분이 중도 확장성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투표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자리매김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분이 나중에 김경수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막판이 됐을 때 이제 경기도까지 끝나고 나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김민석 얘는 그 이전에 했는데 이게 시기를 봐갖고 본인의 이미지 내가 이제는 최고위원 수석은 못해도 최고위원 안에 들어가는 예. 것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BBK부터 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본인 상당히 전략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외 전술에 있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차기 대선 승리에서 연대론을 주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면도 있어요. 상당히 강성인데 이재명 대표도 좀 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 더 강성이에요. 뭐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고 강성인데 결이 약간은 다르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전략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써야 된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당내 지도부 또는 당내 주요 의원들에 대해서 반감들이 약간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정도까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가는 것들이 좀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알기로는 검사 탄핵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는 약간 결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누가 또 막 나가면 답답하죠. 근데 또 이분들이 그거 좀 화력이 세요. 뭐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조금 답답한 게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만약 최고위원회에 와서 여러 얘기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저분은 왜 저렇게 가? 이게 나는 대선 전략이 불리할 것 같은데 이런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김민석 의원이랄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밀고 있는 한준호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 뜻에 어긋날 일은 거의 하지 않을 분들이죠. 그러면서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 정치라는 게 뭐랄까 정치에서 이제 현실에 기반을 둔 이제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 이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김경수 전 지사를 이제 복권시켰다라고 하는 부분, 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내가 감옥 가 있을 때 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은 애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또는 내가 이제 당대표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옆에서 자꾸 이상한 애가 나랑 생각이 좀 다른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꺼냈을 경우 통제가 안 될 거, 그런 걸 감안해서 쟤 떨거트리고 저기 내 말 잘 듣는 김민석을 수석으로 앉혀야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은 여야 균형 차원에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시킨 거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김민석 후보한테 그냥 뭐 덕담 차원에서 뭐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그걸 막 이렇게 너무 크게 막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정치인의 행동이라는 것은 늘 해석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죠. 사면이라든지 그리고 김민석을 가장 먼저 데리고 와서 왜 이렇게 득표율이 낮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파장이라는 거, 그거는 계산된 생각을 말이다.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진 않아도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굉장히 고도의 정치한 10단의 이 수를 딱 생각하면서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본인 혼자 하는 게 예. 아니라 주위에 참모들이 있잖아요. 뭐 정무수석도 있고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옆에서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같이 있겠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들, 그래서 왜 이렇게 득표율이 안 나와? 의도적이라고 봐요, 다분히. 그거는 이제 레벨로 따진다면 중급자 서버에서는 기본 스킬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를 복권시켰을 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요거는 중급자 서버에서는 기본 스킬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대통령은 기본 서버에서 하위 레벨들의 스킬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 진짜로 그냥 하셨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는 제가 약간 있어요. 근데 요 정도면 밑에 예를 들어 정진석 비서실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판단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본인들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사면이나 복권 또는 이제 또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뭐 본인들께서 제일 잘 아실 테지만, 그걸 바라보는 이제 제3자들 또 우리 국민의 네.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이제 경우의 수나 해석들을 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